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알고리즘 및 실습 첫 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이 노트를 통해서 알고리즘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점근적인 기법인 빅O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이 수업에서는 알고리즘을 서술할 때 그 알고리즘의 입력과 출력을 이용해서 정의하겠습니다. 보통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알고리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서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알고리즘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알고리즘을 분석할 때 크게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얼마만큼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또 얼마만큼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지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빠르고 더 적은 공간을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더 우수한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 알고리즘이 있을 때 이 중에 성능이 우수한 알고리즘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우 유명한 두 개의 알고리즘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곱셈, 두 수의 곱셈 알고리즘, 카르소바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정렬할 때 사용되는 머지 소트, 합병 정렬 알고리즘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은 교과목 소개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홀로 어떤 목적을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단계입니다. 이 수업에서는 보통 주어진 입력을 받아 요구되는 출력을 주는 그런 일련의 단계인 알고리즘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보통 문제는 또는 알고리즘은 몇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n개의 수로 구성된 배열 A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문제가 있다. 그럼 이 문제의 매개 변수는, 즉 입력은 배열의 크기와 배열이 되겠습니다. 알고리즘은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명확해야 됩니다. 즉 수행 과정이 모호하지 않아야 합니다. 알고리즘은 또 정확해야 됩니다. 그것은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요구되는 출력을 주어야 합니다. 또 알고리즘은 유한성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알고리즘의 수행은 반드시 종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수업에서는 알고리즘을 서술할 때 또는 문제를 서술할 때 그것에 필요로 한 입력과 출력을 제시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검색 문제의 경우 입력과 출력을 살펴보면 입력은 n개의 수로 구성된 배열 A와 찾고자 하는 수 X 두 개의 값이 두 개가 입력이 되겠고요. 출력은 X가 배열 A에 있으면 yes, 없으면 no를 출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알고리즘은 어떻게 서술할 수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제시된 검색 문제에 대한 알고리즘 서술은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언어로, 일반적인 우리 말로 서술할 수가 있습니다. 배열 A의 첫 번째 요소부터 차례로 X와 비교한다. 비교하는 과정에서 일치된 값이 있으면 yes를 출력하고 끝까지 비교하지만 없으면 no를 출력한다. 이처럼 우리가 일반적인 말로 알고리즘을 서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자연어로 표현했을 때에는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잡한 알고리즘을 표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문제 서술로부터 또 알고리즘 서술로부터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언어와 독립적인 의사 코드를 사용해서 알고리즘을 많이 서술합니다. 그러면 알고리즘의 성능은 어떻게 측정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알고리즘의 성능은 크게 두 가지로 측정을 하는데요. 하나는 시간 복잡도고 또 하나는 공간 복잡도입니다. 물론 알고리즘의 성능은 실제 시간을 측정해서도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즉, 두 알고리즘을 구현한 후 같은 입력에 대해 수행 속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제 시간을 측정해서 비교하는 것에는 한계 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실제 수행 속도는 프로그래밍 언어, 구현 방법, 컴퓨터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과 영향을 받지 않는 어떤 분석 방법이 비교 방법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간 복잡도는 실제 수행 속도를 측정해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입력에 따라 필요한 기본 연산의 수를 계산해서 시간 복잡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본 연산이라는 것은 더 이상 쪼개지기 어려운 작은 단위의 연산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래밍 문장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대입, 비교, 산술 연산 등이 기본 연산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팩트는 알고리즘 성능을 분석할 때, 시간 복잡도를 분석할 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그 알고리즘이 필요로 하는 방법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리즘 성능을 분석할 때 시간 복잡도 외에 공간 복잡도도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간 복잡도는 알고리즘 수행 시간 복잡도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알고리즘 수행에 사용되는 메모리의 크기도 그 알고리즘 사용해야 되는 컴퓨팅 환경에 따라서는 매우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를 둘 다 살펴보게 되겠고요. 특히 같은 시간 복잡도가 필요했을 때는 공간 복잡도가 즉 적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알고리즘이 더 유리한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간단한 알고리즘, 문제에 대한 간단한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수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입력은 n개의 수로 구성된 배열입니다. 출력은 이 배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수를 찾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은 다양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알고리즘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쪽 알고리즘부터 살펴보면 반복문이 중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내용을 무시하고 반복문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위에 그 바깥에 있는 반복문은 n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포문도 n번 반복이 됩니다. 따라서 중간에 중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안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지 않아서 이 반복문만 살펴보면 n제곱만큼 반복이 필요로 하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n제곱만큼 필요하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쪽에 있는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포문이 두 개가 반복문이 두 개가 나와 있지만
중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반복문은 n번 반복을 하고 두 번째 반복문은 100번 반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는 아니고 이거는 항상 n 플러스 100번 반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알고리즘을 비교했을 때 성능적인 측면에서 이 폼만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면 이쪽은 n제곱이 필요하고 이쪽은 n 플러스 100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n제곱의 성능이 더 느린, 즉 이쪽 n 플러스 100이 더 성능이 우수한 알고리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n이 크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죠. n이 작으면 오히려 n제곱이 더 우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살펴보면 알고리즘 자체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쪽에 있는 알고리즘은 첫 번째 요소부터 차례대로 나머지 요소에 이 첫 번째 요소가 몇 번 등장한지를 찾게 되겠고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 비교해 가면서 최대값을 찾고 그 최대값에 해당되는 요소를 반환하는 결정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알고리즘은 카운트라고 하는 배열을 갖고 있습니다. 이 카운트라는 배열은 그러면 얼마만큼 잡아야 될까요? 요 밑에 있는 두 번째 포문을 보면 100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100개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배열에 등장하는 정수는 1부터 100 사이의 수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배열을 카운트라는 배열을 추가적인 배열을 사용해 가지고 좀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원래 입력으로 들어온 배열에 대해서 선형적으로 조사하면서 그 요소들이 등장한 개수를 이 카운트 배열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카운트 배열에서 그 카운트 값이 가장 큰 값을 찾게 됩니다. 따라서 이 방법과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력으로 들어오는 배열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 되겠고 이 배열의 특성이 이렇게 어떤 특정한 범위로 제한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만 사용이 가능한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문제에 주어지는 입력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는 좀 더 효과적인 그 입력이 어떤 제한적인 경우에는 좀 더 효과적인 알고리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복잡도 측면에서는 이 두 번째 요쪽에 있는 알고리즘이 우수하지만 공간적인 메모리를 사용하는 공간적인 측면에 보면 이 두 번째 알고리즘은 100개 정수 배열 100개짜리의 정수 배열을 이쪽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 복잡도는 이 알고리즘이 우수하지만 공간 복잡도는 이 알고리즘이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리즘이 주어졌을 때 그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앞으로 우리가 의사 코드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제시할 때에는 보통 프로그램에서는 색인을 0부터 시작하지만 의사 코드로 제가 그 슬라이드에서 알고리즘을 서술할 때는
1부터 제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부터 제시하면 뭐 우리 컴퓨터 공학도들은 그게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해하는 데는 1부터 시작하는 게 좀 더 직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의사 코드에서는 색인을 1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알고리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문제는 정수 곱셈입니다. 정수를 곱셈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살펴볼 알고리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입력은 2개의 n자리 정수입니다. 즉 입력으로 들어오는 2개의 정수가 둘 다 같은 자릿수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분석을 좀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 2개의 n자리 정수를 곱할 때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사용한 알고리즘 사용할 경우 그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이 옆에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이 알고리즘을 보시면은 우리가 y의 각 자릿수마다 n개의 곱셈을 하게 되겠습니다. n개의 곱셈이 필요합니다. 4를 8, 4를 7, 4를 6, 4를 5에 곱해서 요 수를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각 자릿수마다 필요한 곱셈 수는 n개가 되겠습니다. n개. 그런데 우리가 곱셈을 하는 과정에서 자리 올림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 곱셈마다, 물론 각 곱셈은 첫 번째 건 아니겠지만 각 곱셈마다 자리 올림 때문에 추가 덧셈이 하나 필요한 것까지 감안을 하면 총 필요한 연산을 우리는 2n이다 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n 중에 그 반인 n은 곱셈이고 나머지 반은 덧셈입니다. 하지만 덧셈과 곱셈은 같은 비용을 요구하는 연산은 아닙니다. 곱셈이 훨씬 더 비용이 더 비싼 연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2개의 연산이 있을 때 이를 분석할 때 더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높여가지고 분석을 하면 더 많은 비용이 들게끔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가 정근적인 대략적인 분석을 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2n이 필요하다고 분석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또 우리가 알고리즘 분석하는 것은 비슷한 알고리즘,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고 두 알고리즘 분석할 때 똑같은 방법을 써서 분석을 하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즉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전혀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은 분석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을 수 있고 그 알고리즘 중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알고리즘들은 유사한 연산들을 사용할 것이고 그 연산들을 비교할 때 공정하게만 비교를 하면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우리가 대략적으로 각 자릿수마다 총 2n번의 연산이 필요하다라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곱셈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 n개가 필요합니다. 4, 3, 2, 1 가지고 n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n 곱하기 n, 총 2n 제곱의 연산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요 수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2n 제곱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되게 대략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실제 비용은 2n제곱보다는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n제곱보다는 많아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렇게 2n제곱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비용은 얼마가 되냐? 총 비용은 얼마가 되냐? 우리가 이 데이터들을 n by n으로 또다시 덧셈을 해야 됩니다. 덧셈을 해야 되기 때문에 n제곱의 덧셈 연산이 그러니까 최대로 살펴보면 n제곱의 연산이 필요합니다. n제곱, 2n제곱의 연산이 필요합니다. 2n제곱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최대 이 크기가 2n 길이가 되겠고 여기가 n입니다. 그러면 이들을 다 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 공백이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이 2n by n 그 2차원 배열들을 쭉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2n제곱의 덧셈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것들을 이제 합치면 총 4n제곱의 연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곱셈 알고리즘은 4n제곱 정도의 비용이 최악의 경우 4n제곱 연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알고리즘을 배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컴퓨터 공학도로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만들어야 될 거고 그 알고리즘들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럼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그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갖고 있어야 될 목적, 어떤 추구해야 되는 이상이 뭐냐 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만족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Most important principle for the good algorithm designer is to refuse to be content. 만족하는 것을 거부해야 된다. 즉, 좀 더 쉽게 표현하면 can we do better? 더 잘할 수 있지 않냐? 더 좋은 알고리즘을 더 성능이 우수한 알고리즘 찾을 수 없는지 늘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지금까지 수십 년간 우리가 알고 있던 초등학교 배웠던 알고리즘보다 더 빠른 알고리즘이 실제 있는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가? n제곱이 크게 문제가 되는가? 이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n제곱, 곱셈을 할 때 n제곱이 필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없는 알고리즘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알고리즘 디자이너의 멘토라 이상 이 측면에 보면은 더 좋은 것이 있는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고민하는 과정에 더 좋은 알고리즘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볼 것이 두 번째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카라슈바 알고리즘하고 매우 유명한 알고리즘입니다. 이 곱셈 알고리즘도 앞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입력은 두 개의 n자리 정수로 제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은 두 개의 정수가 주어졌을 때 이 n자리 정수 xy를 다시 그거의 반씩 쪼개서 2분의 n자리로 쪼개가 되겠습니다. 즉 x는 5678인데 그 x를 두 개로 쪼개서 a는 56, b는 78 이렇게 나누게 되겠습니다. y도 마찬가지로 c는 12, d는 34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눈 다음에 나누어진 2분의 n자리 수를 가지고 연산을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그 연산들을 합쳐서 최종 결과를 얻어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 첫 번째는 A와 C를 곱하고 두 번째는 B와 D를 곱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와 B를 더한 다음에 그 결과와 C와 D를 더한 결과를 곱한 다음에 그 결과에서 앞에서 구한 A, C, B, D 값을 빼주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단계 1, 단계 2, 단계 4에서 구한 값들을 이용해서 최종적인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총 소요된 비용은 곱셈적인 비용이 많이 드는 곱셈적인 측면에서 보면 2분의 n자리가 아니라 그거를 반으로 쪼갠 2분의 n자리 수를 몇 번? 3번 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 나머지는 덧셈 연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계산된 값은 늘려줘야 돼요. 0을 뒤에다가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서 구한 수에 대해서도 늘려줘야 됩니다. 그거를 반복, 그런 형태로 이제 구현을 하는 것이 카라수바 알고리즘입니다. 그런데 이 카라수바 알고리즘은 그러면 성능은 어떻게 되냐? 분석하는 것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알고리즘은 이렇게 4가지 단계로 설명드렸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좀 더 살펴볼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그것의 작은 문제로 바꿔가지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가지고 더 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분할 정복 방법이라고 합니다. Divide and conquer. 분할 정복 방법은 두 번째 노트인가요? 세 번째 노트에서 또 자세히 살펴볼 것인데요. 이 카라슈바 알고리즘도 대표적인 Divide and conquer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Divide and conquer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은 우리가 구현할 때 재기 알고리즘으로 구현하게 됩니다. 재기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재기 호출이라는 것은 프로그래밍에서 함수 내에서 그 함수를 또다시 호출하는 거죠. 그런데 한 함수에서 또 다른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무한적으로 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재기 호출할 때에는 문제의 크기가 계속 줄어들어야 됩니다. 줄어들어서 이 재기 호출이 점점 호출되지만 언젠가는 종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기 알고리즘은 무한 재기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알고리즘처럼 이 알고리즘은 n자리를 2분의 n, 원래 크기보다 반의 크기의 문제로 줄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으로 줄인 다음에 또 반으로 줄이고 또 반으로 계속 줄여가면서 어느 정도 크기가 오면 계속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 되냐면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초등학교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베이스 케이스가 됩니다. 물론 쪼개가지고 최종적으로 크기가 1이 될 때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성능을 따졌을 때는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차라리 쪼개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알고리즘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살펴봤던 그 카라슈바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알고리즘을 바로 보기 전에 기본적인 그러면 이렇게 그 n자리를 받았을 때 반으로 쪼개서 우리가 접근하는 어떻게 그 카라슈바 알고리즘이 나오게 됐는지를 그걸 살펴보면
두 개의 입력을 반으로 반씩 쪼갭니다. 그러니까 n자릿수를 2분의 n자릿수 4개로 바꾸는 거죠. x는 a와 b로, y는 c와 d로. 그러면 x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10의 2분의 n승 곱하기 a 더하기 b가 되겠습니다. y는 10의 2분의 n승 곱하기 c 더하기 d가 됩니다. 그러면 x, y의 곱은 10의 2분의 n승 곱하기 a 더하기 b를 10의 2분의 n승 곱하기 c 플러스 d를 곱한 결과가 되겠고요. 이것을 풀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걸 그대로 구현을 한다 그러면은 a 곱하기 c, a 곱하기 d, b 곱하기 c, b 곱하기 d가 필요하게 됩니다. 즉, 4번의 2분의 n자리 곱셈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재기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10의 n승을 곱하는 것과 10의 2분의 n승을 곱하는 것은 일반적인 곱셈이 아닙니다. 시프트 연산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0을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곱셈하고는 또 같은 비용이라고 볼 필요가 없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 개 n자리 정수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반으로 쪼개서 재기적으로 구현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현했을 때에는 성능을 분석해 보면 초등학교 알고리즘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우스 트릭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곱셈을 4개에서 3개로 줄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초등학교 알고리즘에 비교했을 때 훨씬은 아니지만 더 성능이 우수한 알고리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우스 트릭이라는 것은 그 AD 플러스 BC 요거를 일반적으로 A와 D를 곱하고 B와 C를 곱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A 더하기 B, C 더하기 D를 곱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곱하면은 이 수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 수에서는 우리가 벌써 이미 여기서 구해야 되는 AC와 BD를 구했기 때문에 요 수에서 AC와 BD를 빼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AD 곱하기 BC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추가적인 덧셈을 이용해 가지고 곱셈의 수, 필요한 곱셈의 수를 4개에서 3개로 줄이게 된 거죠. 그러면 얼마만큼 빠르냐? 그것을 분석하려 그러면은 재기 알고리즘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재기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알고리즘을 이렇게 알고리즘 첫 시간에 설명드린 이유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최적일 것이다 라는 알고리즘도 그거보다 더 훌륭한 알고리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늘 더 빠른 알고리즘이 없나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알고리즘 디자이너 멘트라 Can we do better?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소개해드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알고리즘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알고리즘은 을 소개한 이유는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이 있을 때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가 서로 다른 그런 알고리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소개한 알고리즘이고요. 첫 번째 알고리즘에서는 하나는 n제곱, 또 하나는 n이었습니다. n 플러스 100. 그런데 n 플러스 100은 그 공간 복잡도가 n제곱이 필요한 알고리즘보다 많이 필요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린 카라슈바 알고리즘은 우리가 늘 생각해 왔던 어떤 알고리즘이 있을 때 최적의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도 더 우수한 알고리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거를 늘 생각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카라슈바 알고리즘을 소개했고요. 이번에는
또 한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알고리즘이 매우 다양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문제는 중복 요소의 존재 여부입니다. 리스트나 배열에서 중복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찾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은 n개의 수로 구성된 배열입니다. n개의 수로. 출력은 중복 요소가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가 되겠습니다. 뭐 이게 yes or no, true, false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일성이 없었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리즘을 첫 번째 알고리즘부터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알고리즘은 중첩된 포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n제곱 정도 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첫 번째 그 문제에 살펴본 것과 유사하게 첫 번째 요소와 나머지 요소들을 비교해 봅니다.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중복된 것이 있으면 무조건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나머지는 안 해요. 그렇게 되면 이 알고리즘들은 실제적으로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주어진 입력에 따라서 다양하게 끝나는 시점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는 분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최악의 경우를 분석하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를 분석하는 이유는 가장 문제가 됐을 때가 되는 거고, 가장 문제가 됐을 때에도 괜찮은 성능을 보이면은 그 알고리즘은 어떤 거예요? 좋은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알고리즘은 첫 번째 요소와 나머지, 두 번째 요소와 또 그 나머지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겠는데요. 최악의 경우 n제곱, n제곱보다는 작겠는데 2분의 n제곱 정도의 비용이 들게 되겠습니다. 최악의 경우.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이중 포문을 쓰고 있지 않은데 위에 다른 연산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앞에서 안 썼던 뭐냐면 A를 정렬시키는 겁니다. 정렬시키면 어떻게 되냐? 똑같은 값들은 인접해서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에서는 첫 번째 요소와 나머지 모든 요소를 비교했었는데 두 번째 알고리즘에서는 데이터를 이미 정렬했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그냥 그 비교를 바로 옆에 것만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교는 n번에 끝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거, 두 번째와 세 번째 거, 세 번째와 네 번째 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중복된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알고리즘의 비용은 저 n번 비교하는 것 말고도 뭐가 필요하냐면 정렬하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정렬하는 비용은 얼마 들까요? 정렬하는 비용은 가장 우수한 정렬 알고리즘 쓰면은 n 로그 n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n 로그 n은 n제곱보다는 작은 겁니다. 그럼 n 로그 n과 n이 더해지니까 크게는 n제곱보다는 작은 성능이 우수한 알고리즘 되겠습니다. 보통 어떤 n 로그 n이 필요로 하는 연산이 있다. 그리고 그 연산을 사용하면은 알고리즘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쓰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리즘에서 n이 필요하다, n번 정도 필요하다, 또는 n 로그 n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은 매우 우수한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왜냐하면 n보다 적은 경우는 상수 비용이 필요한 건데 그건 그렇게 많은 문제에서 그런 상수 비용이 필요하게끔 만드는 수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n 또는 n 로그 n을 의사선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n 로그 n 정도만 되면 매우 우수한 거기 때문에 그 중에 n 로그 n이 필요한 대표적인 그 연산이 정렬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정렬 알고리즘은 아무 때나 갖다 쓰시면 돼요. 필요하면.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두 번째 알고리즘보다 더 효과적인 알고리즘은 없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인데
집합이라는 자료 구조를 쓰게 됩니다. 집합. 그래서 이제 자료 구조가 또 이제 알고리즘의 성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집합이라는 자료 구조가 있는데, 집합이라는 자료 구조는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비용이 O(n), 그리고 그 자료 구조에 특정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는데 O(n), 아니면 n 로그 n 이 소요되는 거죠. n 로그 n.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합이라는 자료 구조는 집어넣을 때 삽입하는 비용이 상수 O(1)이고요. 그것을 찾는 비용도 O(1)입니다. 또는 집어넣을 때 사용되는 비용이 로그 n이거나 찾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로그 n입니다. 둘 다 선형보다는 빠르다는 거예요. 선형보다는. 그러면은 이 알고리즘 어떻게 되냐면 n번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 n번 반복을 하면서 배열에 있는 각 요소를 집합에 삽입합니다. 집합에 집어넣어요. 근데 집합에 집어넣기 전에 집합에 그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봅니다. 있다는 것은 배열에 뭐가 있다? 중복된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이 알고리즘에 들어가는 비용은 언제 최악의 경우이냐? 중복된 요소가 없는 경우입니다. 중복된 요소가 없으면은 n개의 요소를 모두 집합에 집어넣을 것이고요. 집합에 집어넣는 비용이 O(1)이면은 전체 비용은 O(n)이 될 거고, 집합에 그 데이터를 집어넣는 비용이 로그 n이면 전체 비용은 n 로그 n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알고리즘은 위에 있는 n 로그 n보다, 정렬하는 것보다, 또는 n 제곱보다 더 우수한 알고리즘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것이 가장 우수한 알고리즘인데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최악의 경우를 비우기 때문에 항상 맨 마지막 알고리즘이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최악의 경우 우수하다는 것이고, 또 n이 매우 커야지만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n이 매우 작으면 오히려 우리가 말씀드렸던 n제곱 이런 것들이 더 큰 차이가 없거나 더 우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략적으로 분석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분석들은 좀 더 체계적으로 비교를 이용해서 나중에 분석을 하겠지만, 어떤 분석의 결과는 어쨌든 정근적인 분석들이고요. 이런 분석들은 언제만 의미가 있다? 입력의 크기가 매우 클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